ESG 발전사를 볼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른바 와싱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 그린 와싱, 블루 와싱, 브라운 와싱 여러 가지 와싱을 얘기했었죠. ESG 지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은 그린 와싱입니다. 한국에서 ESG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ESG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힘을 준 분이 바로 레리 핑크라는 분입니다. 레리 핑크는 제일 큰 자산 회사죠. 블랙락의 파운더인데요. 그분이 요새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약간 ESG 강조에서 후퇴한 감이 있지만 계속해서 ESG의 전도사였습니다. 이분의 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보도에서도 인용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Climate risk is investment risk.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투자의 위기다 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회사의 파운더가 ESG를 강조하고 그런 걸 보니 돈이 그쪽으로 몰리겠구나. ESG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데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 안에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ESG 투자가 정말 지구를 좋게 만드는 것일까?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일까? 회의를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The Secret Diary of Sustainable Investor, 그러니까 지속 가능 투자자의 비밀일기라는 굉장히 제목이 재미있게 들리는 그런 책을 쓴 타닉 펜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블랙락에서 투자 전문가였고 굉장히 수익이 좋은 그런 투자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는 ESG 투자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언을 하고 블랙락을 떠납니다. 진정한 ESG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그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왔던 기사를 잠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핵심은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ESG 말도 많고 뭐 하는 거 많다는데 성과가 왜 이래? 차라리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에만 집중해서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원래 그 저자 이름을 안 씁니다. 그래서 바니안 트리라든가 뭐 이런 그 필명들을 다 쓰죠. 저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글도 이코노미스트지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기사도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ESG가 그렇게 말도 많고 하는 것도 많다는데 왜 이따위야? 차라리 하나만 제대로 해. 하나라도 제대로 해. 그런 얘기였죠. 이렇게 ESG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 그리고 ESG라는 말을 걸어놓고 그린와싱을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더 가디안, 영국 신문 가디안에는 COP27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저희 직장의 보스이신 사무총장님께서 넷 제로 그린와싱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넷 제로, 배기가스 넷 제로 얘기 많이 했죠. 정유회사들이 아니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회사들이 2050년까지 2030년까지 넷 제로 하겠어 라고 얘기해놓고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네들의 배기가스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배출권을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나무 심고 그 대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화석 연료 가스를 분출하고 그걸 넷 제로 그린와싱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그린워싱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ESG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회의와 그린워싱의 문제의 근원에 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때까지 쓰고 있는 우리들의 지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원래는 다 점을 집어넣어가지고 맹점, 허점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서 맹점, 허점, 전시적 지표, 선택적 공시, 근시한 점증주의 6가지 문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맹점입니다. 맹점은 보이지 않는 부분, 즉 ESG 지표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스코프 3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아까 그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오준환 실장님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분이군요. 유럽의 그 에프락에서 만든 그 유로피언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큐리티 앤 익스체인지 커미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겠죠. 거기서 만든 공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재무 보고 스탠다드에서 만든 ISSB라는 게 있습니다.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3가지 국제, 미국, 그다음에 재무 이 3군데에서 만든 공시 기준에는 스코프 3, 그러니까 기업이 만든 제품이 배달되고 쓰고 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도 다 공시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ESG 지표에서 스코프 3, 특히 그 파트너들이 자기의 그 부품 공급책들이 만들어냈던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단지 환경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수, 예를 들면 노동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부품을 제공하는 그 개발도상국의 공장에서 얼마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ESG 지표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공급 사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기후변화의 문제가 있고 불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 불평등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G 지표는 이런 사회적인 분야의 지표, 특히 불평등의 지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ESG 지표 중에 최저임금을 다 받고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우리들의 적절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임금은 아닙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 지방 정부마다 이 지역에서 살려면 대강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발표를 하죠. 이 생활임금을 측정하는 ESG 지표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맹점의 문제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 ESG 지표들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허점입니다. 여기 전시장에 나가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때까지 만들어진 ESG 지표들은 주로 영리기업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리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ESG 지표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엄두도 못 내죠. 그래서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 허점들이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ESG 지표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윈도우 드레싱, 전시적 지표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지표들의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표들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나쁜 성과를 좋게 표현하는 지표를 선택할 수 있을까에 돈을 굉장히 많이 들입니다. 그런 것들의 전문가, 윈도우 드레서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죠. 그래서 ESG 지표로 나온 보고서들 중에 부풀려진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그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공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기구에서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에서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공시 기준이 느슨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기업들은 선택지가 많아져서 좋은 방향으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들이 지표들입니다. 그 지표들은 이를테면 똑같은 이슈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표현할 수 있는 지표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공시가 가능하게 하는 ESG 지표들, 이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지표들의 문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시안적인 지표 체계입니다. 대부분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당해년도와 그 다음에 전년도를 비교해서 성과를 표시합니다. 내가 어떤 기업 A의 2022년도 지속가능 보고서를 손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업에서 2019년에, 20년에, 2018년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2022년도 보고서와 2021년도 보고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 21년도 보고서와 22년도 보고서에서 쓰고 있는 지표가 틀리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기업의 물 사용량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죠. 최소 5년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표 체계는 대부분 당해년도와 전년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중주의, 규범적 목표의 부재의 문제인데,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김갑돌 군은 올해 3년 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목표는 대학에 가는 거죠. 근데 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 합계가 5,000점이 돼야 됩니다. 김갑돌 군 1학년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200점이었습니다.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늘었습니다. 2학년 때 성적은 300점입니다.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성적은 500점이 됐습니다. 200점, 300점, 500점. 김갑돌 군의 아버지는 몇 점이 돼야만 대학에 합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갑돌 군의 성적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100점 뛰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200점 뛰었다는 거에 흥분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5,000점이 돼야만 대학에 합격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갑돌 군의 성적이 1학년 때 뛰고 3학년 때 더 뛰고 해도 굉장히 슬펐습니다. 이 김갑돌 군의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줄여야, 얼마만큼 느려야 이 사회가,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가 없거나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물 사용량을 줄여도 배기가스를 줄여도 이 지구가 2030년에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점중주의, 임계치 부재의 문제점입니다.